오늘 가족치료 강의하게 되는 최인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기가족치료센터 소장을 맡고 있고 카톨릭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1시간 동안 가족치료 전반에 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그 가족치료라는 것에 대한 개념하고 그 가족치료에 영향을 미친 이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족치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들어서 한 10년 전서부터는 가족치료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전 거슬러 가면 가족치료는 아주 생소한 것이었죠. 보통의 치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치료, 상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개인 상담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치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가족치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이렇게 모빌 같은 걸 하나씩 쓰곤 하는데요. 그 모빌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마치 모빌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빌이 한 부분이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여지죠. 그런 것처럼 가족도 한 체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인 한 가족의 구성원이 누군가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좋거나 하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전체 가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가족치료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1950년대 이쯤에는 거의 일반적인 가족치료, 정신치료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요. 가족치료의 발달사를 아주 간단하게 좀 한번 보면 한 1950년대 이쯤에는 그 항정신성 약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정신장애인, 소위 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 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 미쳤다, 광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광에 가두거나 아니면은 묶어두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하면 평생 영원히 갇힌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졌던 시대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1950년대 향정신성 약물이 생기면서 정신과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게 되니까 환자들의 상태가 많이 양호해지면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그 눈여겨보고 관찰이 됐던 거는 뭐냐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라든지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이런 분들이 정신과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입원해 있다가 치료가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주 독특한,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상태는 입원해 있을 땐 좋은데 가족이 면회를 왔다든지 아니면 가족과의 외박을 경험한다든지 이랬을 때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 환자 상태가 좋아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얼마 후에 환자가 재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환자는 상태가 호전됐는데 다른 가족원에게 환자가 생기는 다른 가족원이 한테 병이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그 환자 한 사람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와 둘러싸여 있는 그 가족 자체를 함께 봐야 되겠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치료는 간단히 그 치료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가족을 한 체계로 보며 그 체계 속에서 상호 교류 현상에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증상이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치료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치료하면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치료에 올 때 모든 가족이 함께 와야 가족 치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사고 방식이고요. 한 개인이 상담에 오더라도 치료의 초점이 그 개인의 어떤 결점이나 개인의 발달 단계,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족 전체 관계라든지 가족의 구조에 초점을 뒀을 때는 한 개인이 상담을 하더라도 그건 가족치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벽하는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도벽하는 아이한테 문제가 있구나, 또는 얘가 발달 단계가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은 이 아이가 왜 도벽을 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그 아이 자체에, 그 아이에게 초점을 뒀을 때는 우리가 보통 개인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족 치료라고 얘기할 때는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이가 누구랑 살고 있느냐,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핵가족인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와 형성되어 있는 확대 가족인지를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도벽이라는 증상이 혹시 어떤 가족에게서는 엄마 아빠가 이혼할 상태까지 가 있는 아주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도벽이라는 증상을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깨지는, 위기 상황에서의 가족이 깨지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아이의 도벽 문제를 개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지금 갈등을 통해서 가족 관계, 부부 관계라든지 가족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가족 치료고요. 또 유사한 관계를 하더라도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 이 아이가 그 부모 사이의 삼각관계에 연루돼서 있는 경우에 아이가 나타나는 행동을 저희는 역기능적 가족 구조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럴 때 가족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가족 치료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상담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 쓰는 그 용어도 다른데요. 일반적인 상담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클라이언트, 내담자. 또는 이제 상담소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요. 병원에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페이션트라는 말을 하죠. 환자. 근데 가족치료에서는 이런 용어보다는 IP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IP는 Identified Patient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예로 들어가서 도벽하는 아이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보통의 경우는 클라이언트나 그 아이를 환자라고 보는데 가족 치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를 I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P라는 용어는 지금 현재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 또는 지금 현재 문제 증상을 나타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가족이 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이 가족 속에서 역기능적인 산물로서 이 아이한테 다만 이 아이한테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치료에서 설명할 때 보면 이 가족 구조, 병든 가족 구조,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 그 할머니와 엄마와 갈등이 심한 사이에 그 아이가, 우리가 이거를 그 가족의 가계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보통 사각형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여기 두 개를 표시하면 IP고요. 남자. 동그라미를 이렇게 두 개 표시하면 여자로 된 IP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외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아버지, 형제가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가계도로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요. 지금 아까 도벽하는 아이가 지금 6살 된 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 어떤 가족에서는, 여기 지금 그 할머니가 되시죠.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맏아들인데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여기 지금 잘못 그렸네요. 여기 외가가 아니고, 여기 지금 그 아버지의 이 아이로 말하면 아버지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아주 어렵게 이 아들 삼형제를 키웠다. 그 삼형제 중에 맏아들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다면요. 그 할머니가 큰아들과 굉장히 아주 밀착되어 있어. 우리 소위 말하는 효자아들이라 그러죠. 그런 효자아들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큰 맏며느리랑 갈등이 있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갈등 상황이 되면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게 시키고요. 거기에서 낳은 아들,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할머니가 첫 아들의 손주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와 엄마와 아이 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 중간에 끼는 아이는
샌드위치 같이 덫에 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할머니의 비율을 맞추거나 엄마 비율을 맞추는 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됐을 때는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구조가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라는 거죠. 이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엄마가 엄마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할머니 역할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할머니로서의 존재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비대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역기능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쉽다라는 그런 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거는 가족 치료에 영향을 미친 이론, 굉장히 가족 치료에 영향을 미친 이론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아주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로 사이버네틱스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은 그 수학에서 나온 개발된 이론인데요. 체계 이론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드백이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드백이라는 거, 활류고리 뭐 이런 피드백이라는 거 많이 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뭐 피드백을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은 피드백의 개념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피드백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할 때 부인과 아내가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이 서로 용인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위험성을 느끼지 않을 때는 계속 싸움의 강도가 막 커지죠. 그런데 싸우다가 만약에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싸우고 내가 말을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폭력을 가할지도 모른다. 우리 남편은 요거보다 도수가 좀 지나치면 남편이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아내 입장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신호를 부인이 감지하면 더 이상 아내는 남편에게 싸우는 것을 멈출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더 싸웠다가는 부부관계가 악화를 초래하거나 가정이 파탄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이게 피드백이라는 것, 제어 장치, 일종의 제어 장치 같은 거죠. 어느 시점이 이상이 지나면 더 크게 폭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그 피드백을 통해 갖고 행동이 제어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다른 예로 보면 우리의 보통 삶에서도 보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거죠. 우리가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다가 온도를 딱 맞춰 놓으면 만약에 이 방 안의 온도를 20도로 맞춰 놨다. 그런데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이기 때문에 20도의 온도가 넘게 되면 에어컨이 아니면 히터가 돌아가서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내려가게 할 것이고요.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다른 기능을 해서 온도를 올려서 항상 20몇 도에 고정되어 있는 온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제어 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피드백인데, 이런 사이버네틱스라는 피드백의 개념, 다시 말하면 제어 장치의 그런 개념이 가족 치료에 영향을 줬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는 항상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는 어떤 생물체나 뭐든지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 생물학적인 용어인데, 이 생물의 개념에 가족도 들어가는 거죠. 가족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는 항상성, 항상 그 조직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게 피드백 같은 건데, 우리 몸에서도요, 우리가 굉장히 더우면 땀이 나죠. 땀이 나서 우리 몸이 열이 나는 것을 식혀주고요. 또 우리가 막 추우면 몸에 소름이 막 돋으면서 한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방에 히터를 하거나 따뜻한 옷을 입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신체를 정상적으로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게 하는 것도 이런 원리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족 치료자는 가족의 병리가 이런 변화, 항상성의 변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저항할 때 역기능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될 겁니다. 또 세 번째 개념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가족 치료 이론에 영향을 준 개념은 그 전까지, 과거에는 많은 생각들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 그러면 A가 싸우는 것에는 B의 원인이 된다. 일직선. A가 B와 싸우는 데는 A가 원인이 되든지 B가 원인이 되든지, 그러니까 A가 B의 원인이 되고 B가 또 C의 원인이 되고 B가 또 C의 원인이 되고, 이게 직선적으로 원인이 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가족 치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보시면 아시지만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운다.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 그러면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술을 마시고 이러니까 싸운다고 얘기하고,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은 부인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싸운다. 이런 경우는 직선적인 인과관계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바가지를 긁는 것이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내 말에 경청을 안 하기 때문에 부인이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관계는 직선적 인과관계라면, 가족 치료에 영향을 주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내와의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늦게 들어온 시작이 어딘지는 모른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는 순환적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부인이 잔소리를 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게 되고,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술을 먹고 들어오면 부인이 바가지를 긁는데 영향을 주고, 이게 상호작용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서로 순환적인 영향의 관계를 갖고 온다. 순환적 인과관계를 갖고 온다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일반 체계 이론이에요. 시스템 세어리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족 치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특히나 그 제너럴 시스템이라는 일반 체계 이론을 제일 많이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거는 1930년 생물학자 버트람 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생물학에서 우리가 가져온 개념인데, 지금 이렇게 갖고 계시는 자료를 보시면 체계의 특성이 나와요. 체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서로 영향을 준다. 사실 체계라는 것은 이런 몸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체계는 아주 수없이 많죠. 우리가 그냥 이걸 하나의 우주라고 보면 이 안에 수많은 국가들이 서로 그것들이 관계가 있는 거죠. 아주 작게 얘기를 하면, 이건 너무 크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의 우리나라 국가를 들여다보면 국가의 가장 밑바탕 안에 가족이라는 관계, 한 가족을 들여다보면 그 가족 안에서도 핵가족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거기에 자녀, 아들과 딸이 있어요. 또 이 각각 위에는 상위 체계가 있죠. 여기에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친가가 있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또 친가가 여기가 있죠. 또 이 가족, 이 A라는 가족 외에는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사회 속에는 수많은 많은 가족들이 여기 있죠. 또 이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속에는 사회 체계가 또 있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친구들, 학교, 직장, 이 사랑이사나 이런 것처럼 많은 기관들이 존재하죠. 또 기관뿐만 아니라 이 기관이 사회 체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고, 이 국가는 우리나라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여러 체계를 형성하는데, 체계와 체계는 이 세계는 여러 가지 겹쳐져서 아주 굉장히 많은 체계로 형성됐죠.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아주 이런 체계의 연속성,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도미노 현상을 아주 충분히 경험을 하셨죠. 한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른 나라에도 경제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런 것처럼 체계라는 것은 상호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그 요소의 복합체라는 거죠. 이 A라는 가족이 이 사회의 영향을 받고, A라는 가족이 자기의 친가나 외가의 영향을 받고, 직장의 영향을 받고, 그렇죠? IMF 통해서 우리 가족은 아무런 IMF의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아도 사실은 아버지 직장을 통해서, 또는 또 우리 가까이 알고 있는 친구가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은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직장을 잃어서,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간접적,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체계라는 것은,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빌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요소의 복합체라는 그런 건데요. 체계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체계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수를 말하면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는데, 체계라는 것은 엄마, 아빠 또는 관계, 우리 가족과 저런 가족이 합하면 숫자의 2보다는 1과 1은 2보다 훨씬 크다라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혼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관들은 세포, 여기에 세포는 수없이 하위세포, 또 상위세포, 여러 가지 연속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모든 세포에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 그러니까 체계 안에는 조직과 같은 위계 질서가 있어서 상위 체계, 하위 체계라는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에 따라서 또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보시고요. 또 하나는 체계와 체계 사이는 이 가족과 다른 가족, 우리 식구와 친가 식구, 우리 식구와 외가 식구, 우리 식구와 이모네 식구, 이런 가족 같으면서도 그 사이에는
바운더리, 경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 다른 가족과의 경계가 어떠느냐, 경계가 침투적이냐, 아니면 아주 견고해서 서로 연계관계가 없느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역기능적, 병리적인 가족이냐, 건강한 가족이냐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5번째는 이제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열역학 개념에서 빌려온 거예요. 여기 참고로 보시고요. 이 시간에 가장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 것은 체계 이론과 맞물려서 체계로서의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게 가족 치료 이론을 크게 대비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체계 이론에서 가족이 그 하나의 모빌처럼 서로 연관관계를 이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치료, 한 개인이 나타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을 치료하는 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게 아니라 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체계 이론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체계 이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로서의 가족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체계로서의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는 우리가 이거를 참 많이 쓸 거예요. 이 핵가족, 보통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를 아까 사각형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동그라미로 그린다 그랬죠. 여기 지금 남자가 있고 이제 여자가 있어요. 이게 한 가족의 핵가족이죠. 이 가족을 둘러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형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형제들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죠. 여기 또 외가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을 3대를 그리는 가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요 안에 핵가족을 좀 더 클로즈업 확대해 갖고 여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족 안에 여러 쌍으로 이루어진 하위 체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위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위 체계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위 체계도 존재하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요. 이 체계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부가 되어 있는 부부 하위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 하위 체계. 부부 하위 체계. 그 다음에 이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자녀로서의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가 있고요. 요 형제와 자매, 형제 자매 하위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이 체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에서는 수많은 하위 체계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부부, 부모, 자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확대에서 보면 할머니와 손주 하위 체계, 할아버지와 손주, 손녀 하위 체계도 있었죠. 또 이모와 조카의 하위 체계도 존재할 수 있죠. 또 여기서 결혼한 자녀들이 있으면, 여기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촌끼리의 하위 체계, 삼촌과 조카, 뭐 수없이 많은 하위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하위 체계에 따라서 중요한 건 하위 체계와 체계 사이에는 아까 경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그거 이해하기가 쉬운 게 우리 위계질서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사이에 그 역할의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경계라고 그러죠. 아무리 부모 자녀 관계가 친밀하고 친구 같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 가족을 낳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설명이 미리 나갔는데요. 두 번째 그 체계로서의 가족을 보면 가족의 경계선이 나오죠. 경계선이라는 것은 가족 안에 이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계, 울타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울타리가 뭐로 이루어지냐면 되게 패밀리 룰,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의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가족마다 가족의 규칙이 다 있어요. 이 가족의 경계가 규칙에 의해서 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가족의 그 경계를 보면, 간단한 도식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좀 그림이
우리가 경계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설명으로 써 있는데 그림은 빠져 있죠. 자료에는. 근데 무슨 거냐면 경계가 여러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가족하고 친가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지금 나하고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접혀지는 부분, 접촉돼서 이렇게 포개지는 부분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적당히 포개진 거고, 이거는 관계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완전히 많이 포개져 있는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요 경계를 우리는 경계상에서, 경계를 말할 때 명확한 경계, 여기는 유리된 경계, 여기는 밀착된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하위 체계와 하위 체계 사이가 부부 사이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 예를 들면 부부니까 서로 알아서 눈으로만 봐도 마음만 봐도 쫙 알 수 있다. 사실 관계라는 건 그렇게 알 수가 없죠. 서로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고 문제를 그래서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20년,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로서의 공통적인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충성심,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각자 개인도 존중이 되는 관계. 이게 명확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밀착된 관계는 너와 나가 합쳐지는 거예요. 남편과 내가 우리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남편과 나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여기는 가족으로서 서로 아니면 너와 나의 경계가 너무나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속감, 충성심, 서로 이렇게 포개지는 부분이 없어요. 독립심이 너무 많은 대신에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너무나 소속감과 친밀감을 강요하는 대신에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율성이. 그러나 이 명확한 관계라는 것은 가족으로서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공통 부분으로 만나는 소속감과 책임감도 동시에 인정하면서 개인의 자율성도 존중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가족 치료에서 지향하는 관계는 명확한 관계로 나아가는 관계죠. 세 번째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순환적인 인과관계. 아까 설명에서 좀 들으셨을 거예요. 순환적인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문제 행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원인이 직선적으로 A 때문에 B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관계보다는 서로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관계. 지금 이 아이한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부부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떤가? 또 여기 할머니의 관계는 어떤가? 또 이 가정이 다른 외부의 체계하고 관계가 너무나 단절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가족들을 보면 이 가족으로서의 외부하고 너무나 이렇게 밀착이 돼 있어서 한 가족으로의 독사성이 없는 가족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지금의 가족 구조에 영향을 줬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가족 체계의 관점에서 본 가족의 개념을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의 항상성, 아까 제게 사이버네틱스 얘기하면서 같이 항상성의 개념도 얘기했죠. 항상성이라는 것은 어떤 체계, 조직이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체계라는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이러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부부싸움 할 때 얘기했지만 보통의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과 부인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이게 정도가 지나치겠다 싶으면 어느 단계에서 누군가가 수금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싸움이 크게 번지지 않게 하죠.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가족 관계가 유지되게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년의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귀가 시간을 9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게 그 집의 가족이 규칙이 되버려요. 우리 집의 아이들은 9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매일매일 9시를 들어오는 시간을 항상 어긴다. 귀가 시간을 조금씩 늙는 거, 약간 늙는 건, 때때로 늙는 거는 부모가 묵인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항상 늦는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한계에 다르면 부모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면 아이가 판단하기에 이게 도가 지나쳐서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다라는 것을 아이가 깨달았을 때 깨닫고 9시 이전에 돌아오려고 노력을 한다면 9시 이전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그 상태는 가족의 항상성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얘가 맨날 늦게 들어와서 부모가 이제 벼르고 있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는 거를 애가 알거나 모르거나 계속해서 9시를 늦게 들어온다. 그럴 경우는 부모가 아이에게
뭐 야단을 친다든지, 아이가 외출하는 시간을 통제해버린다든지, 못 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때린다든지, 그 가족의 그 유연성이 깨지게 될 때는, 맞고 아이가 집을 뭐 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상황, 이 가족의 항상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요 관계를 설명할 때 아까 설명했던 피드백 개념이라는 거 있죠. 제어 개념, 피드백. 다시 말하면 이 한계를 느껴서 9시에 아이가 시간을 예전처럼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랬을 때는 가족이 그 기능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넘어가지만 이런 조치가, 이러한 그 노력 없이 계속 문제 행동이 생길 때는 누군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족 관계 속에서 아까 이런 그 가족 형태를 얘기했는데요. 가족 관계가 어려움이 있거나 특히 부부 사이가 긴장감, 사람과의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생기면 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족 속에서 가장 그것이 나타나는 게 어떤 이유로든가 간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면 부부는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삼각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되게 일반적으로 케이스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이 신혼초에 두 사람 사이에 뭐 시댁 문제가 게재됐던, 결혼하고 남편이 생활하는 방법이 바뀌지 않았던, 친구들 여전히 만나고 늦게 들어온다든지, 일을 열심히 해서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부인이 또 어쨌든 두 사람 사이의 기대치가 서로 어긋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될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본인들이 물론 의식하고 한 건 아니지만 제3자를 끌어들여 삼각관계를 이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되는 경우가, 첫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가 되게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시간이 많이 보내고 아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남편은 이 관계로부터 멀어지기 쉬워요. 삼각관계지만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끼게 됨으로 해서 아이와는 아주 밀착이 되고 부부 사이는 갈등이 생기고 이 자녀 사이는 소원해지고, 이 남편은 또 삼각관계가 여기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삼각관계는 여러 형태로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술을 좋아한다든지 친구를 좋아하면 술과 제3자 또는 술 또는 일, 이런 거와 삼각관계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삼각관계가 가족 안에 아주 전형적으로 확고하게 고형화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 속에 역기능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가족 체계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규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규칙. 가족의 규칙이라는 것은 가족의 어떤 행동 양상, 가족이 기능하는 것을 지배하는 어떤 체계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어렸을 때 유아이거나 초등학생일 때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책가방을 두고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놀러 나가지만, 사춘기 이상의 아이가 되면 집에서 파해서 바로 와서 책가방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전화를 걸어서 친구한테서 외부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렸을 때 양육하는 규칙과 사춘기 자녀가 됐을 때 아이를 양육하는 규칙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은 규칙을 아이가 어렸을 때나 사춘기가 됐거나 성인 자녀가 됐을 때 우리 집은 이래, 이런 고정화됐을 때 역기능적이다. 그 가족원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된다는 거죠. 어떤 그 부인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요, 아주 남들이 볼 때 아주 궁궐에 사는 여왕으로 보는데 사실은요, 텅 빈 여왕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아주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들을 다 잘해주는 그런 여왕의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남편이요, 경제적으로나.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다 머리 하나 자르는 것도 남편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집의 규칙인 거죠. 또 어떤 집은 거꾸로 부인이 남편이 하루에 일과수일투족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 집들도 있고요. 그 규칙이 지금 그 가족이 발달 단계, 가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성숙해 나가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추측성 있게 가족의 규칙이 바뀌지 않고 항상 그 같은 규칙이 반복이 될 때, 그래서 성장을 저해할 때 그 가족의 규칙이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암묵적인 것,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불문율화돼서 가족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규칙이 더 문제가 된다 그래요. 예를 들면 가족이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 죄책스러운 일, 남한테 알려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말하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가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 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데 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가족의 의사소통에 제한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족의 신화라든지 가족의 의식, 격리와 밀착, 역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족의 신화라는 건 가족이 전반적인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가족 신화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들이 믿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는 우리 엄마가 아주 대단히 희생을 하고 살아온 우리 어머니가 여자라는 존재는 우리 집에서 대단히 큰 희생적인 존재다. 우리 엄마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집도 있어요. 신화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제3자의 다른 가족이 이 가족의 합세를 합류했을 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집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야만 하는. 그래서 가족 신화에 집착을 하면 가족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오히려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족이 습관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제3의 새로운 사람이 가족에 결혼을 해서 특히 며느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이 가족 신화가 아주 팽배해. 우리 집에는 누나가 희생을 해서 이 집을 끌어왔기 때문에 누나 말이라면 절대적이고 우리 누나 말이 제일 최고야. 이렇게 신화적으로 등장되어 있는 집에서는 아마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떤 의견을 내놓거나 거기에 반대 의견을 했을 때는 대단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겠죠. 6번째는 의식이에요. 가족의식이라는 건 가족의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대부분 세대를 통해서 전수 내려요.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려 내려오는 것이 이제 의식인데, 의식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가족의 신화를 보존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알아본다는 건 되게 명절을 어떻게 보내나, 생일을 어떻게 차려주나, 가족의 어떤 기념일 행사를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의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집집마다 보여주는 양상이 굉장히 다르죠. 그 의식이 의미하는 의미가 대단히 아주 견고하고 아주 융통성이 없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라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굉장한 긴장감을 초래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6번째는 아까 경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반복돼요. 격리와 밀착. 가족이 서로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 너무나 밀착되어 있는가 아니면 격리되어 있는가. 너무나 격리되어 있어도 문제고, 너무나 격리되어 있어도 문제고,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역할을 봅니다. 가족을 사정할 때 역할을 보는데,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몇 가지로 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면 하나가 어떤 가족이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희생양이 되고 문제가 되고 욕을 먹게 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모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가족의 구조가 한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늘 희생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아까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랬죠. 그 항상성을 역기능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연속극 오래전에 한 건데 형제의 강이라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나온 드라마인데요. 형제의 강 같은 경우 보면 이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잘나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굉장히 못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이 대비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가족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난 사람에 대해서 잘 나가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의 조역을 하는, 희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계, 그런 것이 아주 대비돼서 뚜렷하게 존재하는 그런 가족 속에서 보면 되게 그런 가족들이 역기능적인 관계를 가지기 쉽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가족 속에서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부부가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함께 살았다. 그런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위임을 받았다 그래요. 그 엄마 아빠가 두 사람이 계속 살게 하는 끈이 이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 긴장감, 아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 긴장이 있을 때 삼각관계로 한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했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지나치게 부모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밀착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로서 그 개인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아이로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경증적인 아이가 되기가 쉬운 위임받은 아이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많죠. 이북에서 넘어오셨다든지 어려서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는 내가 못한 것을 우리 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너는 아들은 법률가가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위임받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런 가족이 아주 뚜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가족 구조에서는 그 자녀가 자녀로서의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가족에서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가족 속에서 보면 항상 뭐라 그럴까요? 부모 역할을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물론 소년소녀 가장도 기능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하지만 양부모가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족 속에서 보면 맏아들이라든지 맏딸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아까 말한 위계 질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부모는 주변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의 경계가 하위 체계의 경계가 굉장히 뭐랄까 바람직하지 않게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버지는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오빠나 그 맨 위에 마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 부모로서의 부모의 그 역할을 하는 그 자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하는 가정에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 있죠. 어떤 갈등 상황이거나 힘든 상황에 보면 자기가 괴로운데도 그 상황에 가면 굉장히 페트, 애완동물 아니면 뭐랄까요 그 분위기를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내면에 속상하고 힘들어도 그 분위기에 자기가 그 역할을 통해서 파괴되거나 해체되려고 하는 가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가족의 항상성과 같은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족에서의 체계에서의 가족 관계, 그 가족의 개념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치료 모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1시간 동안의 가족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 치료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가족 치료라는 그 부분이 모델도 굉장히 많고요. 그 모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 방법이나 또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오늘 그 가족 치료라는 그 시간에는 개괄적으로 가족 치료가 뭐다. 또 거기는 어떤 이론이 들어갔고 개념이 뭐고 거기에 파생되는 마지막으로 치료 모델은 어떤 게 있다. 그 모델의 차이는 뭔가 조금씩 이렇게 개괄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족 치료 모델을 보면요. 정신분석학적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신분석학적 모델은 보통 우리가 개인 치료하는 거 있죠. 부부관계가 갈등이 있다. 그럴 때 우리 보통 그런 걸 얘기하죠. 저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원가족, 패밀리 오브 오리진이라서 원가족은 남자로 말하면 자기 본가, 각자 자기 본가에서 어떻게 자기가 성장했는가를 거기서부터 찾아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부 갈등이 있다. 그러면 정신역동이나 대상관계를 기초로 한 그런 가족 치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남편의 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이 남편은 어려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동일시하거나 그래서 똑같은 자기 엄마 같은 아내를 원하거나 아니면 어려서 자라면서 엄마에 대해서 불만스러웠기 때문에 반동 형상으로 엄마가 보여주신 불만스러웠던 다른 부분에서의 보상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으로 아내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 부분을 아내한테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으로서의 어떤 기대라기보다는 자기의 본가, 원가족으로서 자라올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부부관계에서 파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엄마, 저런 남편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저런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다. 또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감이야. 그래서 우리 남편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어야 돼. 남편에게서 아버지상을 찾거나 아버지의 반대상을 찾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원가족에서 파생되어 있는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부모의 부부 관계가 자신한테 미치는 영향을 통찰력을 통해서 치료해가는 과정이 정신분석적 가족치료예요. 그 다음에 보호엔 가족치료라는 게 있죠. 보호엔. 이 보호엔이라는 사람도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은 지금 정신역동症 그런 개념하고 같은데 보호엔의 가족치료라고 또 따로 띄어서 더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보호엔은 아주 임상가들이 한테 많이 선호되고 있어요. 치료에서도 물론 많이 쓰지만 이 보호엔의 가족치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분화를 요구합니다. 이 분화라는 것은 이 분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그 개인의 분화, 이 사람이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미분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원가족, 아까 말한 그 정신역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원가족, 자기가 성장한 원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에서만 가족치료지 사실은 그 원래 그 정신분석이나 정신역동의 개인치료에서 그 줄기가 가족으로 확대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개념이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근데 이 보호에는 그 이론 중에서도 그 정신역동이나 정신과 의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 중에서도 이 보호에는 뭐를 더 보냐면 지금의 현재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개인이 나타나는 문제는 이 미분화된 상태다. 자기의 원가족의 미분화되는 덩어리의 한 부분에서 분화가 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거를 이해하려면 3대의 가계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 그 윗대 할머니, 할아버지 3대의 가계도를 통해서 다세대 간에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미분화, 형제 중에서도 보면요. 같은 형제 중에서 특히나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분화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 미분화는 어디서 올 수 있냐면 삼각관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은 미분화된다는 거죠. 그 미분화되어 있는 사람이 미분화된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자기와 비슷한 분화 수준을 가진 미분화된 사람하고 결혼한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끼리끼리 결혼한다라는 게 보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분화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한다. 분화라는 개념은 정신적으로 아니면 지적으로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남편은요, 저 사람은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도 IQ도 좋고요,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거와 분화는 다른 얘기예요. 분화라는 것은 정서적인 거와 정신적인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지적으로는 뛰어나는데 정서적으로는 아주 미숙한 사람들도 있죠. 분화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화된이라는 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서적인 관계가 최소한 3세대 간에 전달이 되는데 미분화된 자신이 또 미분화된 남편과 관계에서 결혼하고 또 그런 관계의 전달 과정을 통해서 삼각관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에 대해 가족 치료를 할 때는 가계도를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분화가 된 사람일수록 충동적인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부모와의 차단, 연애 결혼했는데 막 지나치게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통제하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보죠. 부모하고 단절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차단이라는 게 와요. 가족과의 정서적인 차단. 이 차단이 안 본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정서적인 차단은 계속해서 다른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가 연애 결혼을 했는데 부모분들이 반대해서 결혼식장에도 아무도 안 오고 우리끼리 결혼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정을 이뤄 살아갈 때는 그만큼 주변 동료와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하고 또 밀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 밀착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모든 것을 구속하기 때문에 또 차단될 가능성을 더 많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계도를 통해서 삼각관계를 탈삼각관계 시킨다든지 또 차단된 정서적인 관계를 다시 재결합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험적 가족치료라는 거죠. 가족치료를 통해서 가족 성원이 느끼는 그 부분들을 가족 상담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조각기법이라는 걸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족원들한테 상담에 다 왔으면 앉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보는 그 가족을 하나의 당신의 가족이 조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각을 연출하는 조각가라고 하면 네 식구가 왔어요. 엄마, 아빠, 영희, 철수가 왔다 그러면 영희 보고 그래요. 네가 지금 너네 가족의 조각의 연출가다. 조각가야 네가. 그러면 엄마, 아빠라는 조각을 하나씩 움직여서 네가 보는 가족을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보기에 니네 가족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참 그걸 잘 만드는데요. 만들면 이렇게 어떤 집들은 이렇게 만들어요. 아빠는 한 곳에 떨어뜨려 놓고 엄마와 자기 그 남매와 같이 자녀들은 서로 마주보고 서로 막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관계.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꼈으냐면 아버지는 이 집에서 소외되어 있고 엄마와 아들 셋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관계를 보면 부부관계는 소원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다시 바뀌어야 되겠죠. 일단 경험적 가족 치료라는 것은 조각기법 같은 것을 통해서 가족의 관계를 표현하게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가, 이 상담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보는 작업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구조적 가족 치료는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 구조적 가족 치료가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가족 치료의 기반을 이루는 시간이 없어서 가족 치료의 발달사에서 충분히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가장 많이 그 가족 치료가 체계화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것은 구조적 가족 치료 때문이에요. 이 구조적 가족 치료자는 역기능적이거나 가족의 문제를 나타내는 가족은 병리적, 역기능적인 가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족의 구조가 건강하지 않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가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가족의 초점은 하위 체계 중에서 부부 체계라는 거죠. 부부가 서로가 얼마나 견고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유리된 게 아니라 서로 명확한 관계. 부부가 부부로서 역할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서로 친밀하기도 하고 이런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명확한 관계를 이루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관계가 돈독하지 않고 소원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는 다른 쪽의 삼각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부부 관계가 되게 갈등이 있을 때는 한 자녀에게 집중이 돼서 과도한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가 합심해서 어떤 자녀를 비난한다든지 이럴 때는 보호받는 자녀는 밀착이 되기 때문에 신경증적인 증상이 있죠. 아이가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시험 보려고만 하면 너무나 부모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요. 부모가 합심해서 아이를 탓하거나 야단칠 때는 서로 결합이 되는 경우는 비행 청소년이 되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이런 가족 구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나라에 많이 나타나는 고부간의 갈등 있을 때는 이 고부 갈등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다 됐어요? 그 구조적 가족 치료는 그래서 가족의 구조를 바꾼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갖고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자꾸 대화에 그러니까 부모 사이에 낄 게 있고 안 낄 게 있는데 어떤 그 가정에서 보면 모든 얘기에 아이가 톡톡 나서는 집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가족의 경계를 조정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의 구조를 재구조한다 그러죠. 가족의 구조를 재구조한다. 그럴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 아이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다음 상담에 오실 동안 부모님들한테 숙제를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면 오늘 돌아가셔서 다음번 상담을 오실 때까지 일주일에 두 번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뭐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방에 문을 들어가셔서 한 뭐 8시부터 9시 한 30분만 그냥 문을 잠그고 계시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뭐 그런 게 없으면 왜 문 닫아 뭐해 막 문 두들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거는 엄마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이래서 경계를 만든다는 거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시어머니와의 그런 갈등이 있는 경우 그런 게 많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할머니가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집안에서의 그 파워나 힘이 이 할머니한테 많다. 그러면 사실 아이 양육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양육하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집에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당연히 엄마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경계는 뭐냐면, 할머니로 하여금 어머니한테 경계를 갖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라고 뒤에 나오는데요. 일종의 이런 방법을 써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조를 봤을 때 이 구조가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문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 속에서 불균형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엄마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 안에서의 문제라는 것은 힘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힘을 가지냐. 어떤 면에서는 할머니하고 엄마 사이의 갈등의 삼각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머니한테 엄마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권한을 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저항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야말로 전략적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 상담자만 파악을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할머니한테 권위를 인정하죠. 그래서 다음번 상담에 오실 때까지 할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아주 오래된 경험과 여러 가지 연륜과 지혜가 많으시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상담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그만 애 하나 이 엄마가 못 따라서 질질 매는지 모르겠다고 며느리를 비난한다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할 수가 없다고. 서로 쌍방이 오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상담에 오실 때까지 아까 말한 대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일주일 동안 할머니가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할머니가 가지셔서 어머니는 아이하고 재밌게 노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좋게 하는 거고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것을 혼내주고 훈육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할머니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와서 경험을 나눠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할머니가 엄마는 역할을 준 게 사이가 아주 좋게 칭찬해주고 여기는 놀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고 할머니는 야단도 쳐주고 그러니까 부모라는 엄마 역할이 되게 그렇잖아요. 훈육하는 그런 가정 그걸 할머니한테 그런데 보통의 그런 경우보다는 더 아주 좀 극단적인 경험을 쓰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는 해보니까 표도 안 나고 힘들기만 하거든요. 두 번째 과제는 지난번에는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두 번째 상담에 오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할머니가 애하고 놀아주고 그냥 할머니로서 조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엄마가 아이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경험을 나누면서 결국은 여기에 여기에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속담에 하던 것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죠.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아이에 대한 손주에 대한 영향을 했지만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할머니가 할머니의 손주에 대해서 통제력을 스스로 안 하시게끔 하는 것이 전략적 가족 치료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여기 지금 나왔죠. 증상이나 문제는 전략적 가족 치료. 증상이나 문제는 혼란되거나 불명확한 위계 질서에서 일어나는 산물인데 증상을 유발시키는 암묵적인 의사소통을 차단시키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한다. 그래서 할머니가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는 내가 어떤 위치의 할머니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전략적 가족 치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 중심적 단기 가족 치료라는 것은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5가지 가족 치료하고 아주 다른데요.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조금이라도 덜 일어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막 산만하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산만할 때가 언젠가. 그때는 어떻게 해서 산만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자꾸 그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해결 중심적 단기 가족 치료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을 사실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치료가 어떻게 생겼는가 아주 간단히 살폈고요. 가족 치료의 개념이 뭐고, 가족 치료에 영향을 준 이론들, 개념들, 또 체계 관점에서 본 가족의 특성, 또 그러면서 가족 치료에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 이런 아주 개론적인 부분을 오늘 시간에 다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사실은
이 부분 전략적 가족치료라든지 의사소통적 가족치료 또는 뭐 구조적 가족치료, 해결중심적 단기 가족치료 하나하나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상담 방법이고요. 그거는 한 분야 하나를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책들도 아주 많거든요. 또 국내에서도 워크숍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